안녕하세요. 파맥스입니다. 오늘 영상은 일본 약대 6학년에 현재 재학 중인 학생들을 위해서 준비했습니다. 내년 2월에 있을 일본 약제사 국가고시하고 그 4개월 뒤에 다시 이어져서 치러질 6월 달에 치러지죠. 한국 약사 예비 시험을 과연 병행해서 준비할 수 있는가? 이것이 오늘의 영상 주제고요. 요즘 파맥스로 이 질문을 주시는 일본 약대 6학년 학생들이 상당히 많아졌습니다. 근데 어떤 학생들은 이렇게 또 말해요. 일본 약사 시험 하나만으로도 벅찬데, 한국 시험까지 두 시험을 동시에 준비하는 것은 너무 욕심이고 위험한 도박 아니냐,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데요. 당연히 그렇게 생각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최근 일본 약대를 졸업한 약사들, 일본 약사들이죠. 일본 약사들이 한국 약사 예비 시험에서 어떤 결과를 만들었는지 데이터를 들여다보면 오히려 병행하지 않는 것이 더 위험한 선택일 수가 있습니다. 일본 약대 커리큘럼이 이제 전 세계에서 한국 약대하고 가장 유사합니다. 그렇다면 일본 약대 출신의 한국 약사 예비시험 합격 가능성은 어느 국가보다 높아야 되겠죠? 그런데 왜 일본 약사들의 합격률이 매년 계속해서 하락하고 있을까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왜 병행이 가능한지, 그리고 어떻게 해야 되는지 이것을 오늘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일본 약대는 전 세계에서 한국 약대하고 커리큘럼이 가장 비슷한 곳입니다. 화학을 깊고 상세하게 다루고 생물이라든가 위생학 같은 것도 이제 범위가 상당히 넓죠. 이론적으로 보면 한국 약사 예비 시험에서 가장 유리해야 될 나라가 바로 일본입니다. 그런데 실제 성적표는 여기 표에 보시는 것처럼 2024년 일본 출신의 응시자들 합격률이 51.6%였는데 그런데 그 다음에 2025년에는 15.9%로 곤두박질을 쳤습니다. 1년 만에 3분의 1 이하로 떨어진 건데요. 그리고 2026년에도 이제 33.9%의 합격률이 머물렀습니다. 가장 유리한 커리큘럼을 갖췄다는 나라의 성적이 시험이 조금만 어려워지면 전체 평균 수준 이하로 주저앉는 거죠. 왜 이런 일이 벌어질까요? 이런 것들이 이제 사실 커리큘럼이 부족해서가 아니고 시간이 없어서입니다. 대부분의 일본 약대 졸업생들이 2월 달에 일본 국시를 마치고 3월에 일본 약대를 졸업하자마자 그때부터 그 해에 한국 약사 예비 시험을 준비를 합니다. 6월 달인데 6월 말 약사 예비 시험까지 남은 시간이 고작 3.5개월 정도예요. 한국 약사 예비 시험이 약 18개 과목이 출제되고 합격하신 해외 약사들의 공통점들을 보면 전 과목을 최소 두세 번 이상 회독했다는 건데요. 4개월 정도 남겨놓고 이렇게 18과목 정도를 한 번 훑기도 빠듯한데 두 번, 세 번 반복할 시간이 어디 있겠습니까? 아무리 좋은 기초를 갖췄어도 그것을 한국 시험 점수로 바꿀 시간이 없었던 거죠. 바로 여기에 오늘의 핵심 메시지가 있습니다. 일본 약대라는 유리한 조건은 그 자체로 합격을 보장하지 않고요. 그 유리함을 점수로 전환할 시간을 확보할 때만 비로소 이제 강점이 결과가 된다는 거고요. 그리고 그 시간을 만드는 유일한 방법이 바로 병행학습입니다. 게다가 이제 병행학습이라는 게 두 배의 노력을 요구하는 일이 또 아니에요. 일본 약대사 국가고시 공부에 상당 부분이 그대로 한국 약사 예비시험 대비가 되기 때문이고요. 한 번의 학습이 두 시험에 동시에 쓰이는 구조가 된다는 겁니다. 위험해 보이는 이 선택이 사실은 이제 가장 효율적인 길이 이유가 있습니다. 2026년 한국 약사 예비 시험에 총 288명이 응시했고 84명이 합격했습니다. 전체 합격률은 29.2%였고요. 이 가운데 일본 약대 출신이 62명이 응시했는데 21명밖에 합격을 못했습니다. 합격률은 이제 33.9%인데 전체 평균보다는 높긴 한데 압도적이라고 하기에는 어려운 수치죠. 그런데 같은 시험에서 헝가리 약대 출신 같은 경우에는 17명이 응시했는데 9명이 합격해서 52.9%를 기록했습니다. 헝가리 역시 이제 화학 중심의 유럽식 약학 교육을 받는 국가인데요. 커리큘럼의 유리함만으로 따지면 일본과 헝가리는 비슷한 위치에 있어야 되겠죠. 그런데 왜 이런 차이가 났을까요? 결정적인 장면은 2025년 시험이 있었습니다. 작년 2025년은 시험이 유독 또 어려웠기 때문에 전체 합격률이 15.5%까지 폭락했었습니다. 그때 헝가리는 36%의 합격률을 넘겼는데 반면에 일본은 15.9% 정도밖에 안 됐죠. 전체 평균과 거의 다를 바 없는 수준까지 함께 주저앉았어요.
비슷한 게 이제 유리한 조건을 갖추고도 어려운 해 한쪽은 버티고 한쪽은 무너진 거죠. 커리큘럼의 유리함만으로는 이제 난이도를 피할 수 없는 거고요. 이제 것들을 이제 견디게 해주는 것이 준비의 깊이인데 준비의 깊이를 만드는 게 결국 시간입니다. 헝가리 약사들은 대체로 이제 약대 졸업 후에 시간적인 여유를 두고 한국 약사 예비 시험을 준비하죠. 반면에 이제 일본 약사님들은 방금 말씀드렸던 것처럼 일본 국시가 끝나자마자 3.5개월 정도 만에 약사 예비 시험을 치릅니다. 두 나라의 결정적인 차이가 바로 여기에 있는데요. 그리고 이제 이 문제가 해가 갈수록 심각해지고 있다는 거죠. 한국 약사 예비 시험의 합격률이 2020년도에 5.8%에서 2024년도에 46%까지 치솟았었는데 2025년 작년에 15.5%, 금년에 29.2%로 반등했습니다. 이제 안정적인 추세라는 건 없고요. 앞으로는 20%대 합격률의 하나의 기준선으로 굳어질 가능성이 높다는 거죠. 10명 중에 두세 명만 통과한다. 이런 관문이 계속 된다는 얘기입니다. 이런 시험을 3개월에서 4개월 준비로 통과하겠다는 것 자체가 운에 기대는 일인 거죠. 그렇다면 일본 약사 국가고시하고 한국 약사 예비시험 병행이 정말 가능한 일일까요? 네, 가능합니다. 파맥스 전체 수강생의 약 30%가 일본 약대 출신인데요. 이 가운데 15명의 일본 약사들한테 미리 서베이를 한번 해보았습니다. 일본 약대 6학년 기준으로 일본 국시하고 한국 약사 예비시험 병행이 가능하겠냐 이런 질문에 대한 조사를 해봤는데 15명의 일본 약사 중에 13명이 충분히 가능하다. 이렇게 답을 했어요. 가능하다는 첫 번째 근거는 일본 약대 6학년이라는 학년의 구조 자체에 있습니다. 많은 분들이 6학년, 일본 약대 6학년을 가장 바쁜 시기로 생각할 수 있는데, 일본 국시가 코앞이기 때문에 당연히 그렇게 느낄 수 있겠죠? 그런데 일본 약대 학사 구조를 들여다보면 또 다른 그림이 보입니다. 일본 약대는 1학년부터 5학년까지 이론과 실습, 장기 실무 실습 모두 마치죠. 6학년은 사실상 일본 국시를 대비하기 위해 설계된 학년입니다. 그래서 정규로 이수해야 되는 과목이 5과목에 불과하고 그중 4과목이 봄학기, 나머지 한 과목은 가을 학기에 배치되어 있습니다. 가을 학기에는 정규 수업이 사실상 한 과목밖에 없는 거죠. 대학에 매여 있어야 하는 이 시간이 최소화되는 거고 학생이 스스로 통제할 수 있는 학습 시간이 최대치가 되는 구간이라는 뜻인 거고요. 6학년은 시간이 없는 학년이 아니라 오히려 학습 시간을 가장 자유롭게 쓸 수 있는 학년이라는 거죠. 여기에 한 가지 더 결정적인 사실이 있는데, 일본 약사 국가고시는 매년 2월 셋째 주 토요일과 일요일에 실시됩니다. 2월 중순이 되면 국시가 끝나고 3월에 졸업하는 거죠. 한국 약사 예비 시험은 그해 6월 말입니다. 국시가 끝난 뒤에도 약 4개월이 온전히 남아 있어요. 문제는 이 4개월을 어떻게 쓰느냐인데, 6학년 내내 병행 준비를 해온 학생들에게 이 4개월이라는 건 이제 한국 약사 예비 시험 학습에 대한 마무리하고 회독의 기간이 되는 거고 반면 일본 국시가 끝나고 나서 처음 이제 약사 예비 시험을 시작하는 학생들은 이 4개월이 18개 과목을 처음부터 훑기에도 절대적으로 부족한 시간이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같은 4개월이 어떤 사람에게는 완성의 시간이 되는 거고 어떤 사람에게는 쫓기는 시간이 된다. 이렇게 볼 수 있죠. 이렇게 또 병행이 가능한 두 번째 근거를 보면 더 결정적인 근거가 있는데 두 시험, 일본 국시와 한국 약사 예비 시험 이두 시험이 구조적으로 겹친다는 겁니다. 한국 약사 예비 시험은 약 18개 과목이 출제되고 크게 세 영역으로 나눌 수 있어요. 첫째가 생명약학입니다. 여기에는 이제 양리학이라든가 인체병태 생리학, 약품 생화학, 미생물 면역, 예방약학, 독성학 이런 것들이 속하고요. 두 번째가 이제 산업약학이에요. 합성학 기초, 뭐 이제, 즉, 이제, 올가닉 케미스트리, 유기화학이죠. 그리고 의약품 합성학, 의학화학, 물리학학, 약제학, 분석학, 생략학, 이런 것들이 여기에 속하고, 세 번째가 임상응용약학입니다. 약물치료학, 약국 실무실습, 약무행정, 품질제조, 관리, 이런 것들이 속하죠. 한편 이제 일본 약사 국가고시는 물리, 화학, 생물, 위생, 양리, 치료, 약제 영역으로 구성되죠. 이 둘을 나란히 놓고 보면 놀라울 만큼 많은 부분들이 대응을 하고 있어요. 지금 화면에 있는 표를 함께 보면
이제 일본 국시의 물리 같은 경우에는 한국의 물리약학하고 의약품 분석학으로, 생물 같은 경우에는 약품 생화학, 위생은 예방약학 독성학으로, 약리는 약리학, 약제는 약제학과 약동학으로 이어집니다. 그리고 무엇보다 화학 한 과목이 한국의 합성학 기초와 의약품 합성학, 의학화학, 생약학까지도 이 네 과목과 연결이 된다는 거죠. 즉, 학생이 일본 국시를 준비하면서 공부하는 내용의 상당 부분이 그대로 한국 약사 예비시험의 출제 범위와 겹친다는 얘기입니다. 병행이라는 것이 두 배의 짐이 되는 게 아니라 한 번의 학습을 두 배로 쓴다. 이렇게 볼 수 있는 거죠. 표에서 반드시 주목해야 될 행위 하나 있는데 바로 화학입니다. 일본 국시의 화학이 범위가 상당히 넓어요. 그래서 뭐 이제 작용기와 구조와 반응성, 입체화학, 카이랄리티, 치환과 부가와 제거 반응 메커니즘, S1, SN1, SN2, E1, E2, 방향족, 친전자성, 치환 반응, 배양 효과 이런 것들 다르죠. 여기에 실제 의약품의 합성 경로하고 반응 조건 그리고 구조, 활성의 관계, SAR까지도 포함이 됩니다. 심지어 이제 테르페노이드, 뭐 알칼로이드라든가 플라보노이드 이런 이제 생약 유래 화학물 명명과 분류까지도 화학 안에서 다루고요. 이제 이것을 한국 약사 예비 시험과 겹쳐보면 합성학 기초, 즉 유기화학이 요구하는 내용이 여기에 다 들어가 있다는 거죠. 의약품 합성학이 요구하는 합성 경로도 여기에 있습니다. 의학화학이 이제 요구하는 구조와 활성의 관계도 여기 있고요. 그리고 생약학이 요구하는 화합물 분류의 기초까지 또 여기 다 있습니다. 일본 국시의 화학 한 과목으로 제대로 공부한 것이 이제 한국 약사 예비 시험의 네 과목 이상을 동시에 준비하는 일이 될 수 있다는 거죠. 이게 왜 그토록 이제 결정적인지를 다른 국가와 비교해 보면 분명해지는데 미국이나 영국, 호주 약대 출신 약사님들은 한국 약사 예비 시험에서 가장 크게 무너지는 영역이 바로 이곳 산업약학입니다. 이 나라들의 약대가 이제 지난 수십 년간 임상 중심으로 재편됐기 때문에 유기화학이라든가 생약학 같은 과목을 대부분 축소하거나 없앴습니다. 그래서 이런 국가의 약사들한테는 산업약학이 통째로 빈칸이라는 거죠. 백지에서 새로 쌓아야 된다는 겁니다. 반면에 일본 약대생은 일본 국시를 준비하면서 화학을 공부하는 것만으로도 다른 나라 응시생들이 가장 고전하는 그 빈칸을 자연스럽게 채워 나가고 있다. 이렇게 볼 수 있죠. 이게 노력의 문제가 아니라 이미 결승선에 훨씬 더 가까운 지점에서 시작하고 있다는 뜻입니다. 그런데 지금까지 이 강점이 결과로 이어지지 못했던 거죠. 그 유리함을 점수로 바꿀 시간, 즉 3, 4개월 동안 공부한다는 게 너무 짧았기 때문입니다. 이제 화학만큼 극적이지는 않는데 다른 과목들의 중복도 결코 만만치가 않습니다. 먼저 생물을 보면 일본 국시의 생물 같은 경우엔 세포의 구조와 기능, 유전자의 전사와 병역, 그다음에 효소의 활성 부위와 기질 특이성, 그리고 대사 영역에서 해당 가정하고 TCA 회로, 전자전달계, 지방산 대사, 베타산화, 포도당, 신생성, 글리코겐 대사까지 다루고요. 여기에 호르몬하고 신호전달 면역까지도 포함합니다. 근데 한국 약사 예비 시험에 약품 생화학이 요구하는 내용이 바로 이거죠. 대사회로와 효소학은 한국 시험에도 핵심 중에 핵심입니다. 그다음에 위생을 보면 일본의 위생학은 하나의 과목 안에 놀라울 만큼 많은 것을 담고 있어요. 영양소, 에너지 대사, 식품위생, 식중독, 역학과 보건 통계, 3대 위험도, ODB 계산, 감염병, 예방접종, 생활습관병, 직업병, 그리고 독성학 영역에서 화학물질의 이제 ADME까지 대사적 활성화, 발암물질, 독성 지표, 방사선, 환경위생까지 다 있습니다. 한국의 예방약학 독성학이 요구하는 내용이 여기 그대로 담아 있습니다. 차이가 있다면 일본은 이런 방대한 내용을 위생학 한 과목으로 통합해서 가르치는데 반면에 한국은 여러 과목으로 나누어서 출제한다는 점입니다. 내용은 이미 알고 계시고 그것을 한국식 과목 부분에 맞게 재배열하기만 하면 된다는 거죠. 양리학 같은 경우도 마찬가지인데요. 용량과 반응의 관계, 수용체 효소, 이온 채널, 뭐 작용점, 작용제와 기량제, 약물 상호작용, 부작용과 내성과 의존성, 이 모든 게 어느 나라에서 공부하던 동일한 국제 표준의 지식인 거고, 한국의 양리학 문제가 요구하는 것도 정확히 이겁니다. 물리 같은 경우도 연력학, 반응 속도, 상염기, 평형, 완충행, 크로마토그래피 같은 이런 기기 분석의 원리를 다루는데 한국의 물리약학하고 의약품 분석학이 요구하는 기초가 여기 있고요. 정리하면 일본 국시의 주요 과목 대부분이 한국 약사 예비 시험의 과목과 직접 연결되는 거고요. 이건 우연이 아닙니다. 두 나라의 약학 교육이 모두 화학하고 기초과학을 중요시하는 전통이 있기 때문인 거죠.
지금까지 말씀드린 두 시험의 준목이 이론적인 추정이 아니고요. 실제 기출문제를 보면 확인되는데 첫 번째 사례를 보면 2025년 한국 약사 예비시험에 아미노기 전달 반응에 관한 문제가 출제됐었는데 반응식에서 특정 물질을 고르는 거였고 선택지에서 이제 뭐 석신산, 글루타민, 아스파르트산, 이제 옥살로아스테스탄, 알파케토글루타스탄 뭐 이런 것들이 제시됐습니다. 그런데 이 문제의 내용이 1번 98회 약제사 국가고시 115번 문제의 선택지 하나에 해당하는 거고요. 일본 국시에서 여러 선택지 중 하나로 다루어진 내용이 한국에서는 문제 하나로 확대되어 출제됐다는 거고 두 번째를 또 보면 2024년 한국 시험 1교시에 사람의 근육세포에서 일어나는 당분해 과정에서 ATP를 소모하는 효소를 묻는 문제가 출제됐는데 이게 또 일본의 103회 약제사 국가고시 113번 문제하고 동일한 문제였습니다. 여기서 상당히 중요한 통찰을 얻을 수 있는데 일본 국시가 요구하는 학습의 깊이가 한국 약사 예비 시험이 요구하는 수준을 이미 충족하거나 상회한다 이렇게 볼 수 있는 거죠. 다시 말해서 일본 국시를 제대로 준비한 학생은 한국 약사 예비 시험의 해당 영역을 새로 공부할 필요가 없다. 이미 알고 있는 것이다라는 거죠. 필요한 것은 새로운 지식이 아니라 한국식 출제 형식에 적응하는 일일 뿐입니다. 이것이 병행이 가능하다는 강력한 증거가 될 수 있다는 겁니다. 여기까지만 들으시면 이제 병행이 너무 쉬운 일처럼 느껴질 수 있는데 일본 국시에 대응하는 과목이 없어서 약사 예비 시험에서 반드시 또 새로 공부해야 되는 영역도 당연히 존재합니다. 첫 번째는 뭐 약무행정 같은 경우인데 한국의 보건제도하고 보험제도를 다루는 과목으로 뭐 이제 건강보험 심사평가원이라든가 보건복지부의 역할 이런 걸 물어본 거고 약사법, 마약류 관리법, 구체적인 조항 이런 숫자 벌칙 이런 것들이 어떻게 되는지를 묻습니다. 두 번째는 이제 미생물 면역학인데 일본 국시에서는 이제 생물 안에서 면역이 일부 포함되기는 하는데 한국은 이런 것들을 이제 독립 과목으로 두고 세균과 바이러스, 진균의 분류와 병원성, 항미생물제의 작용 기전과 내성, 면역계의 구성과 항원 항체 반응까지 체계적으로 묻습니다. 통합 과목이 일부러 훑은 것과 독립 과목으로 깊이 공부한 건 다른 얘기죠. 세 번째가 인체병태 생리학인데 한국은 이런 것들을 이제 독립 과목으로 출제해서 각 기관계의 정상 기능이라든가 질병 상태에서의 변화를 상세히 묻는 거고요. 넷째는 품질 제조 관리학입니다. GMP를 비롯해서 품질 관리 영역으로 일본 약대 교육에는 직접 대응하는 시험 과목이 없습니다. 이런 네 과목이 새로 채워야 될 영역이고요. 다행히 분량이 상대적으로 적고 난이도가 그렇게 높지 않습니다. 특히 약무행정은 거의 99.9% 암기 위주이기 때문에 매일 조금씩만 암기를 해나가면 안정적으로 점수를 확보할 수 있는 효자 과목이라는 거죠. 문제는 시간입니다. 일본 국시가 끝난 뒤 3개월에서 4개월 안에 이런 중복 과목의 한국식 적응 그리고 이 방금 말씀드렸던 네 과목의 신규 학습을 동시에 해내려면 시간이 당연히 부족하겠죠. 그러나 6학년 때 지금 시기부터 병행해서 이 네 과목을 조금씩 쌓아두면 일본 국시 이후에 4개월을 온전히 약사 예비 시험에 대해서 두 번째, 세 번째, 네 번째 회독하고 마무리만으로도 쓸 수 있다는 거죠. 이 차이가 결국 한국 약사 예비 시험의 합격과 불합격을 가른다는 겁니다. 이제 일본 국시하고 한국 약사 예비 시험 준비를 병행하면 무엇이 달라지는지 그 이득을 말씀드릴게요. 첫 번째 이득은 시간입니다. 일본 국시가 끝난 뒤에 시작하는 경우에 2월 중순부터 6월 말까지 한 4개월, 이 정도 더 걸리죠. 이 4개월 동안 18과목을 처음부터 훑어야 한다는 게 한 과목당 돌아가는 시간이 일주일도 안 된다는 얘기입니다. 계산하면. 반면에 6학년 여름, 지금부터 병행을 하면 내년 6월 말 약사 예비 시험까지 약 10개월인데 두 배가 넘는 시간이죠. 그런데 여기서 또 오해하면 안 되는 게 이 10개월 동안 한국 약사 예비 시험만 붙들고 있으라는 뜻이 절대 아닙니다. 그렇게 하면 일본 국시를 망칠 수가 있죠. 그래서 대부분의 시간을 일본 국시에 준비하되 그 학습을 한국 약사 예비 시험의 관점에서 또 함께 정리하는 겁니다. 화학을 공부할 때 이것이 한국의 합성화 기초하고 의학화학이라는 것을 또 생물을 공부할 때 이것이 한국의 약품생화학이라는 것, 위생을 공부할 때 이게 한국의 예방약학과 독성학이라는 것, 이런 것들을 의식하면서 공부한다는 거죠. 그것만으로도 추가 노력 없이 두 시험을 동시에 준비할 수 있다는 거죠. 그리고 한국 고유의 과목인 약무행정, 미생물 면역, 인체명태 생리 이런 것들은 이제 하루 30분 정도 좋으니까 데일리 과목으로 공부해도 되고 내년에 국시 끝나고 공부해도 됩니다. 양이 많지 않아서 그래요.
일본 국시 부담이 상대적으로 덜한 여름과 가을 사이가 또 좋은 기회인 거고요. 이렇게 하면 국시가 끝나는 2월 중순에 학생의 상황은 완전히 달라진다는 거죠. 중복 과목은 이미 한두 번 다져 놓았고, 한국 고유 과목도 기초는 잡혀 있다. 이렇게 보는 거죠. 남은 4개월은 처음부터 훑는 시간이 아니라 또 2회독, 3회독 하면서 약점을 메우는 시간이 된다. 이렇게 볼 수 있어요. 두 번째 이득은 회독입니다. 어쩌면 가장 중요한 이득일 수 있는데 한국 약사 예비 시험에 합격하신 분들을 오랫동안 지켜보면서 발견했던 가장 뚜렷한 공통점은 바로 전 과목을 최소 두세 번, 많게는 세네 번 이상을 회독했다는 겁니다. 한 번 보고 시험장에 들어가셔서 합격한 경우는 거의 없고요. 왜 이렇게 회독이 그토록 중요할까요? 인간의 기억이 작동하는 방식 때문인데 한 번 외운 내용은 며칠만 지나도 상당 부분 사라집니다. 같은 내용을 일정한 간격을 두고 여러 번 다시 마주치면 비로소 뇌가 이제 그것을 중요한 정보로 판단하고 장기 기억으로 옮긴다는 거죠. 특히 암기량이 방대한 생약학이라든가 생화학, 합성학 기초, 예방약학 같은 이런 과목들은 이런 원리에서 자유로워질 수가 없어요. 며칠 몰아서 외운 내용이 시험장에서는 이미 휘발되어 있다는 겁니다. 이제 계산을 해보면 일본 국시 이후에 시작하면 4개월, 약 17주가 남은 거고요. 18개 과목을 한 번 훑는데 과목당 일주일도 배정할 수가 없습니다. 두 번째 회독을 시작할 무렵이면 이미 시험이 코앞에 다가갔고 세 번째 회독은 아예 불가능하다는 겁니다. 반면에 6학년, 일본 약대 6학년 지금부터 병행을 하면 어떻게 되냐면 일본 국시를 준비하면서 중복 과목을 이미 한 번 또는 뭐 이제 두 번 다져 놓았기 때문에 일본 국시가 끝난 뒤에 4개월이 세 번째와 네 번째 회독의 시간이 될 수 있다는 거죠. 그래서 이제 약사 예비 시험 합격자들이 걸었던 그 바로 그 길, 실제로 걸을 수 있게 된다는 거고요. 2025년 일본 출신 합격률이 15.9%에 그쳤던 이유가 바로 여기 있다고 확신할 수 있습니다. 지식이 부족했던 게 아니라 그 지식을 여러 번 다져서 시험장에서 꺼내쓸 수 있는 상태로 만들 그 시간이 없었다는 거죠. 여기까지 들으시면 이런 또 걱정을 하실 수 있어요. 한국 시험을 준비하시느냐, 정작 일본 국시를 망치는 게 아니겠냐. 지극히 당연한 걱정인데, 그렇지만 일본 약사 국가고시는 중요한 특징이 하나 있습니다. 바로 필수 문제에 대한 과락 기준이 있다는 거죠. 특정 영역에서 일정 점수를 넘지 못하면 전체 점수가 아무리 높아도 불합격이 된다는 거죠. 그래서 일본 국시는 기초 과목을 절대 소홀히 할 수 없는 구조입니다. 그런데 한국 약사 예비 시험 역시 화학이라든가 생화학, 생약학 이런 비중이 상당히 높아요. 두 시험이 동시에 기초를 요구하는 거죠. 이게 무엇을 의미하냐면 한국 약사 예비 시험을 의식하면서 화학이나 생물의 기초를 꼼꼼하게 다지는 학습이 그대로 일본 국시의 과락 방어로 이어진다는 겁니다. 두 시험이 서로의 학습을 강화하는 선순환이 만들어진다는 거고요. 게다가 한국 시험을 염두에 두면 학습의 태도 자체가 또 달라진다는 겁니다. 국시만 준비할 때는 기출 유형에 맞춰서 요령껏 넘어가던 부분도 한국 약사 예비 시험까지 같이 생각하면서 원리를 한 번 더 확인하게 될 수 있고요. 앞서 말씀드렸던 기출 중복 사례를 생각해 보면 그런 내용을 두 시험의 관점에서 두 번 확인하면서 공부한 학생하고 일본 국시 요령으로만 넘긴 학생 중에 누가 더 단단할까 보면 당연하겠죠. 이제 이런 병행은 일본 국시를 희생하는 게 아니라 국시를 더 잘 보게 만들 수 있다는 겁니다. 이렇게 또 병행할 때 네 번째 이득은 조금 더 현실적인 이야기인데 바로 인생의 시간이 될 수 있어요. 학생이 일본 약대를 졸업하고 한국에서 약사로 일하기까지의 경로를 한번 생각해 보면 먼저 한국 약사 예비 시험을 합격하고요. 그 다음에 한국 약사 국가고시에서 또 응시할 자격이 생긴다는 거죠. 그리고 그 시험까지 통과해야 한국 약사 면허를 취득하는데 한국 약사 예비 시험은 1년에 한 번 6월 말에 치러집니다. 만약에 일본 약대를 졸업하던 해 예비 시험에서 떨어지면 어떻게 될까? 그 다음에 연도까지 또 1년을 기다려야 됩니다. 그리고 그 1년 뒤에 예비 시험에 붙는다 해도 약사 국가고시는 또 그 다음 해가 됩니다. 이렇게 1년이라는 시간이 얼마나 큰지 생각해 보면 뭐 이제 그 약대를 졸업한 동기들은 이미 약사로 일하면서 경력을 쌓고 수입을 얻는데 학생은 또다시 시험을 준비하고 있는 거죠. 학원비, 생활비 이런 것들도 같이 비용이 계속 발생하는 거고요. 그리고 이제 무엇보다도 심리적으로 지치죠. 한 번 시험에서 떨어지면 또 다시 준비한다는 게 정말 처음에 준비했을 때부터 더 어렵죠. 반대로 일본 약대 6학년 때부터 조금 고생하더라도 병행해서 준비해서 일본 약대를 졸업하던 해에 약사 예비 시험까지 한 번에 모두 다 통과를 하게 되면 공백 없이 또 바로 그 다음 단계로 나간다는 거죠.
일본 약대 졸업, 한국 약사 예비 시험 합격, 약사 국가고시, 그리고 한국 약사 면허까지 흐름이 끊기지 않는다는 거죠. 그래서 6학년이라는 이 1년의 시간을 어떻게 쓰느냐가 약대 졸업 후의 1년, 어쩌면 그 이상을 결정한다는 겁니다. 그럼 이제 실제로 어떻게 준비해야 되는지 구체적인 전략을 말씀드려 볼게요. 첫 번째는, 이제 중복 과목을 공부하는 방식에 관한 겁니다. 학생이 일본 국시 준비로 화학을 공부한다고 가정을 해보면 대부분의 학생들은 이제 일본 국시 기출 유형에 맞춰서 공부하죠. 당연한데, 근데 여기에 딱 하나만 더 하시면 됩니다. 지금 배우는 이 내용이 한국 약사 예비 시험에는 어떤 과목에 어떤 형태로 나오는지를 함께 의식하면서 공부하는 겁니다. SN1하고 SN2 많은 메커니즘을 공부하셨다면 이것이 한국의 합성학 기초에서 그대로 출제된다는 것을 알아야 하고, 의약품의 합성 경로를 공부하셨다면 한국의 의약품 합성학이 바로 이걸 묻는다는 거, 이런 것들을 알아두는 거죠. 구조와 활성의 관계, SAR을 공부하셨다면 한국의 의학화학이 이것을 어떻게 다루는지를 알아보면 됩니다. 이렇게 의식하면서 공부하는 것과 그냥 공부하는 것의 차이는 상당히 큽니다. 전자는 일본 국시가 끝났을 때 이미 한국 시험의 지도를 머릿속에 이미 가지고 있는 거고, 후자는 일본 국시가 끝나고 나서야 처음으로 한국 시험의 과목표를 다시 들여다본다는 거죠. 한 가지 또 중요한 게 있는데, 같은 내용이라도 두 시험의 출제 방식이 다릅니다. 일본 국시는 원리의 깊은 이해와 응용을 묻는 경향이 강하고, 한국 약사 예비 시험은 핵심 개념의 정확한 암기 그리고 적용을 묻는 경향이 있습니다. 일본이 더 깊게 파고든다면 한국은 더 넓게 훑는다. 이렇게 이해하면 됩니다. 그래서 일본 국시를 제대로 준비한 분이라면 한국 시험을 위해서 깊이를 더할 필요는 없고요. 오히려 알고 있는 내용을 한국 시험이 묻는 형태로 정리해두는 작업만 필요한 겁니다. 두 번째 전략은 어쩌면 오늘 말씀드리는 가장 실질적이고 가장 자주 간과되는 부분인데 바로 용어의 문제입니다. 한국 약사 예비 시험의 전문 용어는 영어로 출제되는 경우가 많아요. 학생이 일본어로만 생화학을 공부했다고 가정해 보면 해당 과정의 효소들을 일본어 표기로 완벽하게 외웠겠죠. 그런데 시험장에서 뭐 예를 들면 이제 헥스퀴나제라는 단어를 만났는데 내용은 완벽하게 알고 있는데 그 단어가 무엇을 가리키는지 순간적으로 연결되지 않을 수가 있어요. 결국 틀리다는 거죠. 이것만큼 이제 억울한 게 없죠. 몰라서 틀린 게 아니라 알고도 못 읽어서 틀린 겁니다. 그리고 이런 일이 생각보다 훨씬 더 자주 벌어집니다. 그래서 해법은 일본 국시를 준비하면서 개념을 익힐 때마다 일본어 용어하고 영어 용어, 한국어 용어 이걸 같이 정리하는 거죠. 이건 추가 학습의 개념이 아니에요. 노트에 표기 하나 더 적어두는 이런 수준의 노력입니다. 그런데 그 효과가 실제로 시험장에서 결정적이 될 수 있어요. 특히 생화학의 대사 경로라든가 효소 이름, 화학의 반응 이름과 작용기, 양리학의 수용칠, 약물 계열, 위생학의 독성 지표 이런 것들은 반드시 영어로 함께 익혀둬야 됩니다. 하루에 5개씩만 정리해도 한 달이면 150개가 쌓인다는 거죠. 6학년에 이 1년이면 어마어마한 자산이 될 수 있습니다. 세 번째 전략은 한국 고유 과목들에 대한 건데 앞서 말씀드렸던 것처럼 약물행정, 미생물 면역, 인체병태 생리, 품질 제조 이런 것들이 여기에 해당되죠. 이 과목들은 일본 국시 공부로는 절대 해결되지 않고요. 새로 쌓아야 되는데 근데 많은 분들이 이렇게 생각할 수 있어요. 일본 국시 끝나고 나서 몰아서 하면 되지 않겠느냐 이런 건데 그것이 가장 위험한 계산일 수 있습니다. 일본 국시 이후에 4개월은 중복 과목의 회독만으로도 빠듯하기 때문인데요. 거기에 네 과목의 신규 학습까지 얹으면 결국 어느 쪽도 제대로 끝나지 못하는 상황이 벌어집니다. 그리고 이것이 바로 지금까지 많은 일본 약대 졸업생들이 겪어온 일이고요. 그래서 이 과목들을 데일리 과목으로 삼아야 되고요. 하루에 30분 또는 뭐 1시간이라도 좋고요. 매일 조금씩 쌓아 나가는 겁니다. 특히 약무행정 같은 경우에 이런 방식이 가장 잘 맞는 과목이 되고요. 한국의 보건제도라든가 약사법의 조항을 외우는 암기 과목이기 때문에 하루에 몇 개씩 꾸준히만 외우면 시험 때 충분히 완성됩니다. 그리고 암기 과목은 투자한 시간만큼 정직하게 점수가 오릅니다. 어려운 이외의 과목과 달리해서 노력이 배신하지 않는 영역이라는 거죠. 네 번째 전략은 우선순위에 관한 건데 병행학습에서 어디에 힘을 실어야 되는가 문제입니다.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생화학하고 화학입니다. 이 두 영역을 병행학습의 중심의 축으로 삼는 것이 좋고요. 이유를 보자면 첫 번째, 두 시험 모두 비중이 크고요. 일본 국시에서 화학하고 생물이 필수 영역이고 이제 과락 위험이 있는 과목인데 한국 약사입비 시험에서도 화학 관련 과목이 생화학과 함께 출제 비중이 상당히 높습니다. 두 번째, 두 시험 간의 중복도가 가장 높고요. 앞서 말씀드렸던 것처럼 화학 하나가 한국의 여러 과목하고 연결되고 생물은
한국의 약품 생화학하고도 직결됩니다. 여기에 투자하는 시간의 효율이 가장 높다는 거죠. 세 번째, 실제 기출 중복이 확인된 영역이 바로 생화학이었습니다. 이게 우연이 아니고요. 두 시험이 같은 지점을 묻고 있다는 증거입니다. 그래서 6학년 동안 이제 일본 약대 6학년 동안 생화학하고 화학만큼 꼼꼼하게 원리까지 확실하게 다져두는 것이 좋습니다. 그럼 이제 지금까지 말씀드렸던 것들을 하나의 1년짜리 계획을 한번 만들어 볼게요. 먼저 지금부터 8월입니다. 이제 정규 과목이 4과목 내외로 줄어드는 시간이 확보되는 구간이라고 말씀드렸죠. 그래서 일본 국시 대비해서 기초를 다지고 화학과 생물, 위생을 공부할 때 한국 약사입비 시험의 대응 과목을 의식하면서 정리하는 겁니다. 영어 용어를 함께 익히는 습관도 이때부터 들이고요. 동시에 양무행정 같은 걸 데일리 과목으로 시작할 수도 있다는 거죠. 그다음에 이제 여름에서 가을 사이에 병행 준비의 황금기입니다. 학기 중보다 훨씬 더 시간이 자유롭고 한국의 고유 과목인 미생물 면역이나 인체 명태 생리학 이런 것들 기초에 잡아둘 수 있고 화학이나 생화학을 한국 시험 관점에서 한 번 더 정리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가을에서 겨울에는 이제 정규 과목이 한 과목 수준으로 줄어드는데 일본 국시 모의고사하고 총정리가 시작되면서 이제 압박이 커지죠. 이때는 일본 국시에 무게를 두고 양무행정이나 몇 과목들만 이제 데일리 과목들만 이제 놓지 말고 있으면 됩니다. 하루 30분의 루틴을 지키는 것만으로도 충분하고요. 그다음에 이제 내년 1월부터 2월까지는 일본 국시 최종 몰입 기간이죠. 이제 한국 시험은 내려놓고 일본 국시에만 전념합니다. 다만 이제 그 여기까지 병행해 오셨다면 일본 국시 공부 자체가 이미 한국 시험의 상당 부분을 다지는 일이 되는 거고요. 그리고 2월 셋째 주에 일본 국시가 끝나면 6월 말까지 약 4개월 동안 이제 이 시간은 이제 오로지 이제 한국 약사 예비 시험에 집중한다는 거죠. 이렇게 이제 이 학생들의 상황이 아무 준비 없이 시작하는 사람과 완전히 다릅니다. 중복 과목은 이미 익숙하고 한국 고유 과목도 기초가 잡혀 있는 시간이라는 거죠. 지금까지 왜 병행이 가능한지 그리고 어떻게 준비해야 되는지를 말씀드렸는데 여기서 반드시 함께 생각해 봐야 될 것이 있습니다. 이렇게 일본 국시와 한국 약사 예비 시험 병행이 가능하다 이런 말을 하고 혼자서 병행할 수 있다는 건 또 다른 얘기입니다. 일본 약대 6학년 학생의 하루를 떨려 보면 메인이 일본 국시죠. 일본 국시 대비 강의가 있고 모의고사가 있고 총정리가 있어요. 그 사이에 한국 약사 예비 시험을 위해서 낼 수 있는 시간은 현실적으로 하루 1시간도 될까 말까예요, 사실. 이 한두 시간을 어디에 쓰느냐가 병행의 성패를 가르는데 바로 이 지점에서 어떤 한국에 있는 약사 예비 시험 학원의 커리큘럼을 선택하느냐가 결정적으로 중요해질 수 있습니다. 국내 약사 예비 시험 학원들을 보면 어떤 학원 같은 경우에는 전 과목을 한 바퀴 도는데 1200강 이상이 강의를 들어야 되고 또 어떤 곳은 한 바퀴 도는데 1280시간이 걸린다고 하고 있습니다. 이런 커리큘럼이 좋다 나쁘다의 문제가 아니라 이런 것들은 이미 일본 약대를 졸업했고 다른 일 없이 한국 약사 예비 시험에만 전념하는 해외 약사를 전제로 설계된 커리큘럼인데 지금 저희가 오늘 영상에서 말씀드리는 일본 약대 6학년 학생들은 그런 상황이 아니죠. 하루 한두 시간 정도로 1200분을 듣기 시작하면 어떤 일이 벌어질까요? 일본 국시가 끝나는 2월 중순까지도 한 바퀴도 못 끝냅니다. 남은 4개월은 밀린 강의를 쫓아가는 시간제에서 정작 합격자들이 반드시 했다는 회독은 시작조차 못하는 거죠. 결국 일본 국시도 흔들리고 한국 약사의 시험도 놓칩니다. 병행학습자들에게 이 1200강이라는 건 많아서 좋은 게 아니라 애초에 완주가 불가능한 분량이죠. 이제 파맥스의 커리큘럼 같은 경우에는 전 과목 한 바퀴 도는데 320강입니다. 다른 학원의 4분의 1 수준이죠. 강의가 부족하다는 것이 아니라 한국 약사예비 시험과 약사 국가고시 기출 문제를 철저히 분석해서 실제로 출제될 가능성이 높은 핵심만 정지한 결과입니다. 그래서 일본 약대 6학년 여름부터 국시 직전까지 하루 한두 시간만 꾸준히 있으면 일본 국시 공부를 포기하지 않으면서도 파맥스의 320강 한 바퀴를 충분히 소화할 수 있는 구조가 됩니다. 그리고 일본 국시가 끝난 뒤에 남은 4개월은 처음 훑는 것이 아니라 두 번째와 세 번째 회독의 시간이 된다는 거죠. 그래서 합격자들의 공통점인 전 과목 최소 두 번, 세 번 이상의 회독을 실제로 해낼 수 있게 된다는 겁니다. 게다가 이런 중복 과목들은 이미 일본 국시 공부로 내용이 다져져 있기 때문에 카맥스 강의는 그 지식을 한국식 과목 구분과 출제 형식으로 재배열하는 확인 작업이 된다는 겁니다.
그리고 이제 파맥스에는 또 다른 학원에는 이제 없는 결정적인 자산이 하나 더 있는데 바로 일본 약대 출신 튜터들이 있습니다. 파맥스 전체 수강생의 약 30%가 매년 일본 약대 출신이고요. 그리고 파맥스의 튜터진에는 일본에서 약대를 졸업하고 일본 약사 국가고시와 한국 약사 예비 시험을 모두 통과한 일본 선배 약사들이 또 있습니다. 이분들이 지금 학생들이 서 있는 바로 그 자리를 통과해온 분들이고요. 국시 몇 개월 전까지 한국 시험을 어느 선까지 손대도 되는지, 일본 국시 직전에는 무엇을 잠시 내려놓아야 되는지, 일본어로 익힌 개념을 영어 용어로 어떻게 옮겨 정리해야 시험장에서 막히지 않는지, 이런 것들은 교재에 적혀 있는 것이 지식이 아니죠. 똑같은 길을 먼저 걸어본 사람만이 알려드릴 수 있는 지식입니다. 하맥스는 전 과목을 8명의 튜터가 나눠 책임지는 분업 구조로 운영되고요. 한국 약대를 졸업한 튜터들이 한국 약학 지식의 정통성이 필요한 과목의 기본기를 잡아드리고 해외 약대 출신 합격자분들이 또 튜터로서 실전 노하우도 전수합니다. 그래서 학생은 한 곳에서 이 두 가지 모두를 얻는다는 거죠. 강의 분량이 컴팩트하기 때문에 혹시 내가 놓치는 부분이 있지 않을까 하는 불안감이 생길 수 있는데 그 불안을 해소하는 장치가 또 별도로 온라인 1대1 튜터링도 있어요. 그래서 이해가 되지 않는 개념부터 이 부분을 더 깊이 봐야 될지 그냥 넘어가도 될지 이런 판단까지 담당 과목 튜터에게 직접 물어볼 수 있습니다. 병행학습자들에게는 이런 판단이 특히 중요하고요. 쓸 수 있는 시간이 적을수록 무엇을 버릴지 정확히 아는 것이 곧 실력이라는 거죠. 네, 오늘 영상은 끝났습니다. 일본 약대 학생들에게 이미 전 세계에서 이제 한국 약사 예비 시험에 가장 유리한 커리큘럼을 배우고 계시고요. 부족한 것들은 지식이 아닙니다. 그 지식을 한국 시험의 점수로 바꿀 시간과 구조라는 거고요. 파맥스의 320강의 핵심 강의, 정제된 자료, 같은 길을 걸어본 일본 약대 출신 튜터, 이렇게 파맥스가 일본 국시와 한국 약사 예비 시험을 병행 준비하는 학생들에게 최적화된 클래스를 제공합니다. 그래서 오늘 영상 끝까지 경청해 주셔서 감사하고요. 추가적으로 궁금하신 부분이나 상담이 필요하신 분들은 파맥스로 연락 주시면 도와드리겠습니다. 그럼 영상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